야, 이거 북한 유학생들이야. 야. 북한 유학생들. 닌텐도. 참나. 좀 충격적인 큰 뉴스를 발견했는데 북한에서 해외로 유학을 보낸 그 유학생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귀국해라라고 김정은이 명령을 내렸다고.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정보기관 통해서 재차 취재를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 중국과 러시아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전원을 북한 자국으로 귀국하라라는 명령은 매우 이례적인 그렇죠. 명령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 내에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유학생 전원을 다 귀국시키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이 도대체 나가 있을까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추정은 가능해요. 북한에 있는 중국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유학생의 인원수가 기재가 돼 있는데 매년 400여 명 오, 맞네. 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교육과학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북한에서 러시아에 나가 있는 유학생 수가 한 146명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은 북한과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집계된 유학생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김정은이 2012년에 집권하고서 단 한 번도 유학생 전원의 봉국 귀환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아마 각국에서 탈북 러시가 굉장히 잇따르고 있고 네. 우리가 보도되진 않았습니다만 꽤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그의 자녀들이 지금 이미 탈북했다는 보고를 김정은이 받은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이례적인 게 북한에 뭐 유학생들이 들어가는 거는 이전에도 3년에 한 번씩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체 다 들어와. 그렇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저희 시 때도 그런 적 없었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허투루를 당한 유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한 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혹시 난 못 나올 수 있잖아? 하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거예요. 제가 중국 자주 가잖아요. 지난주도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인 파트너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요. 혹시 북한 유학생 만난 적이 있냐? 자주 만난대요. 그럼 이제 술 먹고 무슨 얘기를 하냐 물어보니까 욕을 한대요. 정은이 그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진짜요? 중국 유학생이, 북한 유학생이요. 자기도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 그렇게 얘기도 되냐? 물어봤더니 시식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더래요. 아니 원래 나라님도 씹어야 맛이라고. 김정은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중국에 나왔으니까 모든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북한이 엉망으로 돌아간다는 걸 자기들도 느꼈을 거거든요. 그걸 털어놓은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이다라고 해서. 이게 북한 당국이 이게 귀에 안 들어갔을까요? 그래가지고 소환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여 앉으면 야, 근데 이건 좀 우리가 배웠던 거랑 많이 다른데? 라고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렇지.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김정은을 빼고 그 밑에 간부들을 욕합니다. 야, 저 간부들이 부패했다. 나와서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부패했는데 우리 장군님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이거 못 받쳐주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랑 나랑도 틀 수 있는 사이지도 테스트할게요. 그렇죠.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런 얘기를 던지면서 동지가 너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다라고 격렬한 반응이 나오면 얘는 나랑 좀 생각이 비슷한데 그 다음번에 술자리 마실 때는 이제 그 존칭어를 빼고 얘기합니다. 근데 김정일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펄쩍 뛰는 부류. 다른 부류는 그렇지 넘어가는 부류.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걸 내가 뭐 땡땡땡 새끼라고 얘기해야지라고 마음먹는 게 아니라 막 얘기하다가 자기 분에 넘쳐서 경황대사. 훌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내뱉는 순간 저도 똑같이 느끼는 건데 돌아갈 길은 없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일단 그 시점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 북한이 이제 방역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무식한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냥 국경 봉쇄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밖에 있었던 북한 사람들, 예를 들어가지고 외교관이라든지 무역 일꾼, 노동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된 유학생들,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다시 국경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했는데 귀국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바로 북한 고위급 엘리트들의 탈북이 줄을 이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아프리카, 중국 등 각지에서 이제 외교관들이 탈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최근에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죠. 지난해 11월 쿠바에서 탈북한 리일규 참사. 이분도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후반에는 정말 북한에 가장 가까운 국가잖아요. 그렇죠. 엄청 친한 나라지. 저는 월급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 있는 모든 분들 월급으로 사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3,000원 월급을 받았고 외무상 월급이 5,000원이었어요. 그 시가 장사도 하고 불법 장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불법 장사들을 통해서 모든 수익을 가지고 살거든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북한에 가면 뭐 최소 뭐 국장이 될 수도 있고 좀 몇 년 있으면 또 부상도 될 수 있었겠죠. 그 암담한 사회에서 제 자식을 그렇게 그 김씨 일가의 노예로 계속 살게 하고 싶지 않았고. 리참사의 말에 따르면 작년 3, 4월경에 이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곧 이제 국경이 개방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동안 못 들어갔다는 사람들 너희들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몰라도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소문을 다 들었겠죠. 그런데 다시 들어가야 돼? 그동안 사실 북한에서 사상교육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들어가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막 외국인들, 그 엘리트들이 탈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유학생들이라고 다르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한꺼번에 다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대사관 요원들을 봤을 때 좀 유학생들 좀 자유로운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왜 그러나 대사관 요원들은 어디까지나 매일 출근을 하면서 통지를 받지만 네. 유학생들은 외부에서 하거든요. 또 어떤 부류는 대사관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도 생활청을 하거든요. 그래 해외에 있다 나니까 뭐 주재국 대학생이나 아니면 각국의 유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 외교관들이 탈북했다는 걸 더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그게 그렇죠.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하는 거. 그러다 나니까 이 유학생들이 동료를 차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북한에 소환해서 그래서 사상투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유학생들을 불러다가 사상교육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유학하던 당시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여름방학 때 들어가서 사상 교육을 받긴 했어요. 근데 다 들어간 건 아니었고 뭐 지역마다 뭐 학년별로 이렇게 조금씩 300명 정도 규모가 들어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흔히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뭐 그 삼부자의 혁명 역사에 대한 어떤 배우고 또 배우는 그 역사. 네, 일단 그게 좀 주로 주된 교재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한 건 사상투쟁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 사상투쟁은 유학 나가 있는 기간 동안 일탈 행위를 저지른 유학생에 한해서 본보기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단상 앞에 그 해당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세우고 공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개 비판을 하게 되면은 그걸 지켜보는 유학생들은 공포심이 들겠죠. 왜냐하면 나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수, 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본보기 차원에서 저희 때도 한 7명 정도를 이제 처벌을 해서 근데 앞에다 세워둔다고요? 앞에다 세워두고 이제 막 이 학생은 뭐 유학생 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막 이거를 하고 반성문을 읽게 하고 이제 이 학생은 뭐 이러이러한 뭐 잘못 때문에 뭐 유학생의 지위를 박탈하고 뭐 어디로 추방한다라고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판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동, 어떤 일탈을 했길래 그런 처벌을 합니까? 지금도 정말 또렷하게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유학생 한 명이 일본인 여학생과 이제 정을 나눴대요. 서로 이제 사랑하는 요즘도 그렇네. 이제 그런 아니 게 그게 들어서 잘못한 거예요? 북한 플라토닉이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이제 자기를 이제 그 일본인 학생과 사귀게 해달라고 이제 하면서 2층 창문에 매달려서 그게 보위부에 보고가 되고 그 학생이 이제 바로 귀국이 돼서 한동안 조사를 받고 이제 그 무대에 나오는 거죠. 야, 이건 유학하다 보면 사실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생기지. 제가 유학생 할 때 저희 같은 동기 이름도 생각나 권이라고 몽고 여자 만났는데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알아가지고 대사관에서 그냥 할 얘기가 있다고 갑자기 뭐 가정 문제 그래서 대사관에 갔어. 그 자리에서 그냥 싫었어. 와. 아니 몽고 여자 사귀었다고? 네. 몽골 몽골은 인민공화국 그때 그게 아니라 공산국가였는데도 북한 20대가 여자를 만나면 20대니까 이게 못 이겨가지고 북한은 외국인하고 결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도망가요. 맞네. 불가능하지.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체제도 이탈하게 되니까 이틀 그걸 그걸 막겠다. 결혼 못하게 하니까. 유학생들이 행동하는 거를 그 당 간부가 다 어떻게 알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요. 북한 주민들이 서로 감시하듯이 이제 북한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대사관마다 이제 유학생들을 담당해보는 그런 직원들이 한 명씩 있어요. 유학생 지도, 예. 유학생 지도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한 몇천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명 가지고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감시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 호실에 북한 학생들 2명을 같이 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감시하게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다 하게 되면 이 대학의 유학생들을 총 책임진 그런 책임자를 임명해 놓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임자가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제 대사관 직원한테 몽땅 다 일보를 보고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게다가 또 이제 보이온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 속에 뿌락지를 떠였거든요. 내 편으로 하나? 예, 내 편으로 스파이를 하나 박아였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하나하나 다 동향을 장악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북한 내부에만 있을 때는 그 세뇌 교육이라든지 어떤 사상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유학 생활을 통해서 넓은 세상에 대한 또 진짜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이게 단지 들어가서 몇 주 몇 달 동안의 사상 교육을 다시 받는다고 해서 안 돼요. 오히려 모순점만 더 드러나게 되지 그게 과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은 제 기준에서는 그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충성의 그 마지막 DNA까지도 다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냥 아예 그 DNA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학생들은. 그러면 지금 그 친구들은 끌려가는 심정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김정은도 압니다. 본인이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뭐 몇 주 동안에 또 충성 교육을 하면은 예전에 그 충성식이 활발했던 그 사람들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믿지 않아요. 믿지 않지만 김정은이 기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시무시한 공포를 이번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감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고요. 과거에는 그런 악법들이 없었다면 지금은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이라는 어떤 법리적인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이라든가 혹은 뭐 청년 학생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심지어 뭐 15년 교화라든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가 이미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 법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유학생들을 교화를 벌일 수 있는 것이고요. 몇몇은 공개 처형을 통해서 이제 유학생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겠죠. 근데 그런 상황을 유학생들이 분명히 제일 빨리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죠. 그렇죠. 야, 이 북한 유학생 사회가 지금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알고 있죠. 그 유학생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왜 부르는지도 알고 있고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죠. 지금 이거 언제까지 오라는 시한이 있어요? 아직 본격적인 송화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그 유학생 중에는 혹시 우리 아버지가 뭐 찍혔나라는 불안감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반동문화사상배격법으로 처벌한 사례를 보면 한국 드라마, 영화, K-팝을 들었다는 이유였잖아요. 세 가지 장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학생들에게 이걸 적용한다면 장르가 하나 또 추가돼요. 한국 사람 만난 거? 한국 사람 만난 것뿐만 아니라 게임. 게임이요. 야, 이거 북한 유학생들이야. 야. 북한 유학생들. 와, 근데 저 친구가 걱정돼. 닌텐도 참나. 문제는 이제 북한이 이거를 어느 잣대에 들이대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사상이 느슨해졌다라는 기준에서 처벌하려고 하면 그냥 사상 교육만 하면 돼요. 근데 저 영상 속에 나왔던 게임이 다 한국이 만든 게임이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 게임을 했다라고 하면 이 유학생의 죄목이 달라집니다. 저게 중국인들은 그냥 평소 알고 지냈던 내 친구니까 야, 얘 게임 잘해 라고 해서 무심코 올렸지만 저 유학생들이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 학생들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참담한 상황인 거죠. 맞아요. 방금 김진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굉장히 엄중한 건데 이 뉴스가 퍼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망신스러운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국가 망신이 붙습니다.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국의 명예를 빛내야 할 의무를 가진 유학생들이 나가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런 뉴스에 타면서 국가를 망신시켰다라는 제목이 붙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게임은 다 인터넷을 하는 거죠. 그치, 인터넷이 그럼 너는 왜 중요하지. 인터넷을 했냐?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보고를 하지 않고 지금 인터넷을 한 게 문제고요.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이 그걸 찍었잖아요. 전철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유학생들은 반드시 북한 유학생과 방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그 통제 범위 밖에서 지금 벗어난 중국 거지. 유학생과 같은 방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짧은 영상에 혐의가 몇 개야.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북한 주민의 이탈 행위라고 본다면 이건 사실 이제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엘리트 계층, 북한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이제 유학생들의 이제 탈출 러시가 펼쳐진다. 이건 사실 이제 사상적인 어떤 전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지도 체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북한 유학생들의 탈북 러시가 이전에도 한 번 있었다고요? 이제 89년도부터 이제 82년도까지 이제 그 2년 동안에 11명의 이제 북한 유학생이 이제 탈출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자선 김 현모님. 그 북한 유학생 탈북 러시가 있었던 1989년도에 혹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올림픽이 88년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 올림픽? 그렇지. 네. 그렇지. 그 다음 해.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그렇지. 빙고. 그게 89년도야? 89년도에? 89년도예요. 이게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89년도에 정말 얼떨결에 갑자기 붕괴가 된 거예요. 통독이 된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베를린이 동베를린, 서베를린에 갈려졌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 있던 장벽이 얼떨결에 무너졌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독일이 통일이 안 된 상태였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돼가지고 일단 헝가리가 갑자기 공산 정권이 무너져 버려요. 헝가리가 무너지고 90년도에 독일이 통일돼 버립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가 돼요. 소련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또 92년도엔 또 중화인민공화국가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던 맞아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수교를 해버려요. 이거를 북한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이거 모든 걸 바라보고 있었던 북한 유학생은 침몰하는 배에 내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난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그 당시 89년도 80. 진 교수님, 독일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5년 후에 갔습니다. 근데 내가 갔을 때 유학생들이 그 당시에 무너질 당시에 있었던 그 유학생들이 아직도 있었던 상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 지금 기억나는 게 그 전에 이제 사회주의가 70년대까지 잘 나갔어요. 80년대부터 완전히 반쪽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피리스트로이카라 그래서 맞아. 완전히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구권 사람들을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라입지라는 베를린 근처에서 한 2시간 떨어진 도시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아침 일요일 날 예배 보고 나와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여행자예요. 이걸 막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계속 올라오고 그 시위가 막 갑자기 전국에서 100만이 시위를 해. 그러니까 이제 동독 정권에서 막 굉장히 당황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무모한답시고 여행법을 개정을 합니다. 여행법 개정안인데 사실 개정안을 딱 읽어보고 하나도 개정된 건 없거든요. 그냥 여권 발급 절차를 조금 간편하겠다 요 정도인데 그 당시에 귄터 샤보우스키라는 대변인이 있었습니다. 얘한테 딱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쭉 본 거예요. 다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하는 그 언론 브리핑이 있거든요. 언론 브리핑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뭐 여행 자유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Also Privatreisen nach dem Ausland können ohne Vorliegen von Voraussetzungen, Reiseanlässe und Verwandtschaftsverhältnisse beantragt werden. Die Genehmigungen werden kurzfristig erteilt. 언제부터요? 근데 얘가 안 읽어봤거든. 그랬더니 Das tritt nach meiner Kenntnis ist das sofort. Unverzüglich. Right now. 지체 없이 이런 겁니다. 얘는 이제 모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ZDF라고 이제 독일 국영 방송이 있거든요. 이걸 딱 보고 이거 웬일이야? 때린 겁니다. 그다음에 ARD라고 또 있습니다. 큰 방이에요. 거기서 같이 때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받아 적은 뭐냐면 거구나. 소독에서 또 방송을 했는데 동독 사람들이 다 소독 TV만 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 뭐야? 다 그 국경으로 다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너가겠다고 했더니 맞아. 경비대들이 안 된다 하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경비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상부에도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데 상부에서도 겁먹은 거예요.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싯대로 몰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동독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수습하냐 하는데 그렇죠. 이제 와서 그게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큰 모습을 보여주자. 맞다. 그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됐고 저도 들은 얘기가 그때 이제 유학 중이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정훈 교수님이라고 심리학자예요. 문화심리학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르바이트로 했던 게 동도에서 이렇게 뭐 넘어왔다 이렇게 잡히고 이러면 약간 수용소 같은데 이제 잠깐 대기시키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이제 수위 비슷한 걸 하시고 계세요. 경비를 봤어요. 경비를 하고 계신데
갑자기 동독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더니 문 열어라고. 어머. 이게 뭐냐? 그랬더니 너 우리 지금 동독하고 지금 다 여행 잘 돼서 이거 지금 이 사람들 이제 죄 없다 문 열어라. 그래서 아니 근데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라고 했더니 아니 유학생이 거기서 남의 나라 때문에 죽을 일 있나? 그 열쇠 주고 바로 가셨대요. 그러면서 그냥 그 대변인의 말실수 하나가 삽시간에 나라의 어떤 통일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그때 당시에 이 일련의 사건과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그리고 나서 체코, 폴란드, 동독에 나가 있던 유학생들이 연달아 탈북을 해요. 이 소식을 들은 김정일이 정말로 극대노를 하면서 내렸던 지령이 유학생들 다 잡아들여.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히려 김정일의 지령이 있고 나서 러시아에 있던 유학생들이 탈북을 하고 동구권 전체의 11명이 2년에 걸쳐서 탈북하는 결과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11명이면 그 당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보세요. 도미노네. 다른 건 아버지와 아들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30년을 두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30년 전 김정일이 했던 똑같은 지령을 30년이 지난 아들 김정은이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89년 전 세계 유학생을 김정일이 소환하게 했던 장본인, 가장 책임이 큰 사람, 북한으로서는 정말 숙적! 아토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여기 깜짝이야. 전철우영! 냉면동무! 냉면동무! 여기가 원흉이에요. 제가 89년도 11월 달에 친구하고 같이 여기 넘어왔는데 제가 넘어오고 다음 달에 동독에 있는 유학생들을 갑자기 대사관에서 회의가 있다고 통보할 거서 모여가지고 그냥 실어서 보낸 거예요. 동독에 있는 유학생들 짐도 하나도 못 가지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동독 친구들이 그 짐을 보내줬거든요. 그다음부터 체코, 폴란드 이런데 다 철수시켰는데 그때 체코, 폴란드가 그쪽 동권은 무너졌는데 러시아는 아직 안 무너지고 있으니까 러시아나 중국은 내년에 다 철수시킬 거야. 근데 러시아 유학생들이 그걸 듣고 철수하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90년대 그 애들이 확 넘어와요. 마지막 찬스다. 마지막 찬스. 그 애들이 그때 막 줄줄이 넘어오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도 비슷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 긴 기간 동안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북한에서는 뭐 거의 복권 당첨보다 힘든 게 바로 이 유학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전철우 씨의 아버님께서는 어떤 분이었어요? 아버님이 45년도부터 해방 후부터 김일성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북한 공군 창립자 한 사람이고. 아, 그러면 공군 창립에 관련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 결혼식 할 때도 김정숙이가 결혼 반지 선물로 저희 집에 항상 있었고. 그래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학도 가게 되고 한데 유학이라는 게 있는데 성분이 좋다고 가는 건 아니고 일단 점수가 좋은 사람들 중에서 성분 사람들 뽑는데 저는 거기에서 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근데 뭐 하나 때문에 제가 못 갈 뻔했어요. 뭐요? 뭐죠? 뭐 같아요? 얼굴? 얼굴은 나쁘진 않았고. 얼굴도 완전 모습은 실성분 좋아. 실성분 좋고 성적 좋고. 네, 다른 거 다 좋았어요. 한 가지 때문에. 입이 문제였나? 입이 문제였나? 그러니까 개구장이어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탈락 이유는 입방정밖에 없는데. 입방정은 제가 방송하면서 출연료 나니까 방정 떨지. 출연료 없으면 돈을 안 주면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키 때문에. 키요? 키까지. 유학하고 키가 뭔 상관이에요? 그 당시에 유럽에 유학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딱 크다고 해가지고 북한 사람 작잖아요. 그럼 나라망신이나 해가지고 그 키를 정해줬어요. 1m 65 미만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간부부에 가서 뽑혀서 가는데 먼저 키부터 재더라고요. 일베에서 딱 재는데 제가 1m 65 겨우 됐거든요. 아침에는 됐다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오전 오후에 따라서 한 0.5cm 왔다 갔다 해요. 인력 때문에 들어요. 그래서 그때 피자 때 딱 쟀어요. 근데 난 그분이 나한테 은인인 게 키잰 사람이 딱 재다가 쭉 내렸는데 머리카락 있잖아요. 여기서 딱 세워둬. 이거 누르면 유튜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우리 가족도 알고 그래서 그런지 내리다가 여기다 딱 세워요. 1m 65도 됐어요. 그 사람이 진짜 억감정 가지고 딱 누르면 그러면 안 된 거죠. 지금은 또 1m 65 안 돼요. 나이 들었어. 조금 줄죠, 나이가. 키를 본다는 얘기인가? 그것 때문에 안 된 사람들 꽤 있어요. 금혁 씨 때도 키를 봤어요? 저희 때는
제가 유학을 나간 게 2010년인데 그때는 키는 안 맞던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거죠. 나가기 전에 유학생 선발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유학을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네.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저희도 따로 김일성 그 인민대학 식당에 모여서 이제 사상 재교육을 받아요 거기서. 근데 주로 받았던 교육 중에 이제 뭐 반탐 교육 같은 걸 받았고요. 반탐 교육. 반탐 전람관 같은 데 가서. 반탐? 예, 그게 북한 용어로 반탐이 뭐냐면 반간첩 뭐 이런 거거든요. 안기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중국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어떻게 이제 포섭하는지, 어떻게 포섭 당하면 안 되는지 이게 제일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앉혀놓고 자 그래서 너희들은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행동 요령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령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였어요. 한국인을 만나면 일단 첫째 경멸스러운 눈으로 쳐다봐라. 딱 그렇게 써 있었어요. 경멸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와, 눈빛이. 이게 행동 요령 중에. 예, 그리고 노려보는 거 있어. 한국어로 대화하지 말고 뭐 영어나 혹은 중국어나 이런 걸로 대화를 하고 가급적이면 조선어를 사용하지 말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유학하시다가 저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고 예. 복도에서 만났어요. 예. 남희석 교수님 강의실 찾고 있는데 강의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경멸. 저를 어떻게 쳐다보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볼 거예요? 아니 진짜 유학 이제 수업을 들으러 딱 들어간 첫날에 앉았는데 한국인 학생 5명 있는 거예요. 되게 예쁘신 그런 한국인 학생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요. 갔는데 이제 막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경멸스러운 눈빛 해가지고 저는 수업 내내 이러고 있었어요.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한국인 친구가 점심시간이 딱 되니까 와가지고 점심 약속 없으면 저희랑 점심 먹으러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와. 제가 거기서 한국말 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이러고 생각하다가 yes. yes. 예스라고 했대. 적어도 하나는 지켰네. 외국어로 예스. 본능이야. 이게 한국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시다 혹은 뭐 좋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막 떨다가 예스 이러고. 근데 노를 해야 되잖아요. 일 없습니다 해야지. 외국어로만 얘기하라고 그렇지 노라고 하라는 건 없었으니까 시킨 대로 다 했네. 경멸스럽게 경멸스럽게 예스. 금요일도 이제 어린 나이인데. 그때 20대였는데 어린 나이인데 얼마나 궁금하기도 하고 말 거니까 또 친구하고 싶기도 하고. 저는 심지어 학생 식당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그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안 돼요. 그러면 따라가야죠. 근데 이제 한국말을 못 하겠고 하니까 가는 내내 영어로 그냥 yes I can 뭐 이러면서 그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근데 북한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한국어 못 하세요? 그래서 이러부터 아니 할 줄 아는데 라고 이제 되게 어렵게 나왔죠. 진짜 웃긴다.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yes I do. 너무 몸이 얼어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처음에 오해를 했대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는 그냥 교육받을 그게 다니까. 그리고 유학 나온 첫날이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때는 뭐 충성심이 여기 있을 때니까. 근데 약간 저희는 한국 사람 못 보고 한 6개월 지난 다음에야 동양인들 좀 보이고 한국 사람들이 보였어요. 근데 어디에 계셨었죠? 전 멀타. 와, 되게 좋은 데 계셨다. 지중해. 관광지. 그래서 어쨌든 있었는데 저희는 좀 노스 코리안이 창피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스 코리안 레스토랑 아니고 그냥 코리안 레스토랑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식당인 줄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유학생들 딱 들어왔는데 처음 듣는 그 서울말 딱 들어오는데 경직이 뭐예요? 근데 연습은 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아무튼 메뉴를 쭉 썼는데 메뉴가 다르잖아요, 글자가. 그치. 네, 근데 우리는 막 한복 입고 그러지도 않아서 그냥 프리하게 입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야 종합지짐? 네, 북한이에요? 지짐이 종합지짐이. 야 오랜만에 와, 그 유학생들 얼마나 놀리겠어. 진짜 다들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속으로 약간 와 한국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겉은 네. 뭘 주문하셨습니까? 뭐 빨리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만 좀 그랬고 저희도 다 애기들이잖아요. 21살인데 그 친구들도 대학교 1학년생들이고 아, 그렇지. 너무 공감대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오면 마스크팩도 좀 축 넣고 가고 립스틱도 넣고 막 이러면 와 이거 붙이면 성애교 되겠지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결고리가 점점점 생겨서 그래. 6개월 지나면 다 친구가 돼요. 그치. 그는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좀 있으면 1시쯤 보이부가 자다가 와.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 원래처럼 서로 약간 그냥 성인과 이렇게만 하고
오면 인간 시스템이니까 조심하자.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되게 공감하신다. 이게 정말 공감되는 게 유학생들은 보통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북한 유학생들은 네. 소수고 한국 유학생은 뭐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반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랑 좀 친해진 다음부터는 뭐 금여가 뭐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친해지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뭐라고? 야, 저 반에 북한 유학생 한 명 더 있다. 근데 복도를 오가다가 나한테 금여가라고 절대 부르면 안 된다. 그때 친한 척 하면 니네가 나 그렇게 부르면 나 끌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 유학생이 보이면 내가 걸어오더라도 모르는 척해라. 라고 했더니 애들이 정말 모르는 척을 해주더라고요. 맞아. 이제 막 저를 아는 애들은 와 금욕이다 금욕이다 해. 이렇게 하는데 옆에 애들이 하지 말라고 막.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모르는 척하라고. 다른 북한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젊음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이 체제라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만난 지 몇 시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다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걸 이걸 막고 있다는 거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충격은 자유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걸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북한의 어떤 유학생들이라든지 외교관 같은 해외 처음 나오신 분들이 접하게 된 그 자유의 혼란스러움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공항을 도착하면 버스 타고 대상으로 들어가잖아요. 동덕대상. 들어갈 때 유학생 지도원이 서가지고 여권 다 내놔. 여권을 다 걷어요. 거기서 나중에 보니까 대사관에 뭐 금고에다 보관한다더라고요. 그러면 이틀 동안 대사관에서 교육을 줘요. 근데 원래 북한에서 오기 전에도 교육을 며칠 받잖아요. 대사관에서 또 구체적인 교육. 너희들 여기 와서 영화 보러 가지 마. 그다음에 기숙사에서만 있어. 밖으로 나갈 때 너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된다. 어디 간다는 것을 오케이 하면 가고 타 지역에 가지도 못하거든. 연애 같은 꿈도 꾸지 말아라. 너희들 연애하면 무조건 너희 집안 다 망해. 그런 것부터 주의사항을 막 줘요. 그걸 한 이틀 동안 교육받고 처음에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남들이 막 외국인들 나가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근데 본인이 못 나가는 거야. 나가도 되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그걸 다 누가 또 밀고 해. 뭐 살러 나갈 때도 가까이 나갈 때도 옆에다 얘기하는 거야. 나 살러 5분 내, 뭐 10분 내로 사가지고 올게. 근데 그게 한 6개월 되면 10분이 20분 되고 30분 되고 그냥 살러 간다 치고 가서 딴 거 하다 오고. 제가 쿠웨이트에서 근무할 때 음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제 뭐 김치를 못 먹게 되면 우리 뭐 다 같은 심정이지만 목에서 털이 나거든요. 진짜 먹고 싶습니다. 저희끼리 그런 얘기인데 속이 정리가 안 돼요. 먹어줘야지.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지금 쭉 서치를 하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보니까 쿠웨이트에 한국 식당이 딱 하나 있는데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때 식당 이름이 아리랑 식당이에요. 그렇죠. 이름 좋아. 그래서 이제 가족과 함께 쉬는 날에 이제 그 한국 식당에 이제 찾아가는 거죠. 김치를 먹으려고. 가 보니까 보이원이 또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자기 가족과 함께 지금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감시하라고 내보내는데 제가 지금 한국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있네. 목구멍에 털이 나니까. 예, 목구멍에 털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음식이 사상보다 먼저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서로 이제 못 번쩍해주는 거죠. 네, 못 번쩍하고 그냥 지나가죠. 매너 지켜야죠. 이게 우리가 보이부라고 해서 막 되게 뭐 항상 충성스러울 것 같고 항상 감시의 눈으로 볼 것 같지만 어쨌든 그들도 인간이고 해외 처음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리고 특히나 유학생들을 감시하는 보이원은 그래봤자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 업무가 유학생 감시지만 일탈을 또 보이원도 많이 합니다. 또 왕징에 가면은 화리엔 백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화리엔 백화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9층에 노래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소주 한잔 하고 야 노래나 부르러 가자 이러면서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을 올라갔어요. 한국 친구들하고 같은 반 친구들이랑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려서 내렸는데 보이부 지도원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부 지도원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노래방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그 사람도. 근데 그 노래방이 왜 유명하냐면 당시 왕징에 몇 개 없는 한국 노래가 가득한 노래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분명 한국 노래를 부르러 왔다는 소리죠. 근데 저희가 맞춰가지고 인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지. 모르는 척하고 갔어요. 서로 투명 인간이. 서로 투명 인간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진짜 엄청 긴장됐어요. 근데 저도 약간 나도 어차피 널 봤으니까 거기서 이 판사판이다. 우리 아버지가 더 세다 너보다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근데 밥 먹자고 해서 밥 먹으면서 근데 나는 그때 일이 있었다. 나는 그 업무를 보는 일이 있었는데 넌 왜 왔냐? 그래서
저도 그냥 중국 친구들이랑 같이 생일 축하하러 왔다. 중국 친구들. 중국 노래 부르는 거지. 그래서 난 무조건 중국 노래 부르자. 그런 거지. 알았어. 해줬어요. 합의 받고. 합의 왔어. 제가 그 뒤에 조금 뭐 좀 주긴 했어요. 그럼 좀 찔러주긴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달러를 보이지도 않는 동지 좀 쓰십시오라고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보이부도 사실 오기 전에 이제 김금혁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왔겠지. 근데 벌써 북에서의 어떤 위치나 다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가 시끄러져서 좋을 건 없다. 무조건 천밀밀 불렀다고 하면 됩니다. 네, 천밀밀 불렀다고 하면 돼요. 오이연도 사람이고 얼마나 또 외국 가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또 잘 사는 집안이고 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서 유학까지 간 건데 북에 들어가면 이제 막 고위직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왜 탈북을 했을까? 많은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20대잖아, 20살. 그러니까 가장 피가 끓을 때인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탈북은 아니고 동독이 워낙 잘 사니까 동굴에서도 워낙 잘 살고. 근데 그때 뭐냐 88년도에 그때 서울올림픽을 봤는데 우리 소독 TV를 보니까 소독 TV에서 계속 생중계해 주잖아요. 너무 우리가 보던 거하고 북한에서 보던 거가 다르고 북한에서 보면 남조선 얘기하면 데모 막 하얀 뻥 떠지고 장면만 딱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움직이거든. 근데 여기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렇게 경찰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 하이바 쓰고 다잖아. 오토바이도 너무 멋있고 하이바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들도 이렇게 그때 한복 입고 막 그 자원복 있었는데 한복도 너무 예뻤어. 때깔들이 너무 좋은 거야. 피부들이 너무 좋지. 야 이거 우리가 보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 이게 우리가 동독에서도 동독이 훨씬 북한보다 잘 사는데 거기서 또 소독에서 또 한국의 발전상을 계속 하니까 저 동독보다 더 잘 산다면 얼마나 잘 살까 하는 생각. 그래서 모든 게 다 깨진 거죠. 그 전에서 딱 흔들렸는데. 예. 근데 그 다음에 아마 동국권이 막 무너지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통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저 선진 자본주의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근데 젊으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 네. 그러면은 막 김일성, 김정일이 싫어서 북한 체제가 못 견디겠어서 도망치려고 나온 건 아니네요. 싫긴 싫었어 그 사람들. 약간 말이 자기 아들내미한테 막 주잖아요. 봉건세서 그런 것도 다 싫고 그런데 조금 싫었구나. 많이 싫었어요. 많이 싫었어요. 나중에는 내가 그래도 북한에 가서 뭔가 이바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탈북을 하신 거예요. 유학생들 그게 뭐여서 우리가 북한에 가서 할 거 없다. 우리가 잘못하면 바이러 계란 까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온 집안이 망하지 않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근데 그때 어느 내에 북한 가볼 줄 알았어요. 그때 러시아, 중국도 다 경제 개발하고 그때 남았던 쿠바하고 베트남만 남았어요. 그래서 북한도 사회주의 나라끼리 다 연합해서 했는데 북한도 못 견딘다. 어느 내 무조건 무너진다. 우리가 빨리 가서 자본주의를 배워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잘 사는 자본주의를 가르쳐주자. 유학생들 다 애국자. 왜냐면 북한 사람들이 없는 외화벌이 가지고 우리 생활비도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북조선 인민도 잘 살게 해야 돼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가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많은 아마 유학생들이 이 전초루 씨와 같은 심경의 변화의 그 과정을 밟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건너뛴 금혁 씨도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죠. 처음에는 북한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러면서 이 체제를 이탈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 탈북을 결심하면서도 가슴 한켠에는 이게 맞는 건가에 대한 어떤 후회, 두려움. 전초루 씨 마음속에 이 탈북의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88 서울 올림픽도 받겠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빵! 터집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건. 난리였지, 난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자동차로 불과 4시간이면 올 거리를 저는 24시간을 비행하면서 그리고 열흘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평범한 대학생이다. 진짜. 어깨가. 저런 행동도 했구나. 평양 특전장에 달려온 서울의 애국어대학교 임수경 학생 장하다 백만학도의 자랑스러운 대표요. 많이 했죠 저거. 진짜. 허리 잘려 고통받는 반도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쳐 싸워나갈 것을 역사와 민족의 재단 앞에 굳게 맹세합니다.
이 임수경 방북 사건은요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한 그럼.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이 양쪽 체제에서도 다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일대 사건이었는데 저때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된 게 김일성과 포옹하는 장면이라든지 한국 대학생이 막 북한에 가서 그 마이크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대학가에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또 충격을 줬었는데 정말 북한 젊은 층에게는 저 당시에 임수경 씨가 굉장히 신드롬 같은 어떤 인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임수경 씨가 전철호 씨가 탈북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설마 뭐 임수경 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반한 것도 있어요. 네. 제가 여기 와서 사랑에 빠져서? 네, 다 빠져. 덕분에 유학생들이 와서 다 빠져. 임수경 만나보고 싶다고 많이 그랬어요. 어떤 모습에 그렇게 빠진 거예요? 이거 버스 타고 쭉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깃대 들고 막 줄 서서 가. 그래서 저 뭐냐? 그러니까 임수경이 한영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 다음날부터 TV가 뭐고 맨 임수경이 얘기야. 뭐 가자마자 친구들 만나죠. 김책공 대생들. 그러니까 소리야. 와, 남조선 학생들이 우리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뭐 그러니까 김책공대 왔는데 여기에 있는 남자들 중에서 나하고 그러니까 연애할 사람, 그러니까 데이트할 사람 손 들어봐 그랬대. 나랑 사귈 사람? 사귈 사람 손 들어봐 그랬대. 그러니까 뻥 쪼가지고 누구도 손 못 드는 거야. 도발적이었구나. 응. 그래서 그걸 끝난 다음에 막 야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먼저 얘기할 수 있냐. 너무 멋있다. 막 너무 멋있다. 그때는 좀 센세이션. 너무 멋있다면서. 야 남조선에 여자가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막 그러고 그다음에 저녁에 되면 매 새로운 소식. 뭐 어제 행사했는데 저녁에 파티에서 막 술을 먹는데 문하고 10시 좀 지나서 이제 헤어집시다 하니까 임수영이가 더 먹자고. 임수영이가 대장이거든요. 더 먹자면 누구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한두 시까지 또 먹었는데 대단하다. 거기다 대고 그 바지랑 막 이런 거 다 유행했죠. 머리 모양이랑 다. 그 단발머리에다 이거 항상 그 막 이렇게 얘기 운동 꽂으시죠. 어쩌다우. 저희도 그때 이게 유행이 됐습니다. 진짜 멋있잖아요. 멋있고 그다음에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 그때가 더 예뻤던 것 같아. 지금 사진 화면 보는 거다. 그때는 다 반했어. 진짜 좋아했구나. 아이돌이 아이돌. 다 동동하는 김일성보다 더 좋았어. 지금 아이돌. 김일성보다. 그래서 갔는데 한 달쯤 있다 임수경가 구속됐다. 깜빡이 떴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죽여버려야 되는데 왜 또 죽여? 죽여버려야 되는데 왜 또 죽여? 북한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북한이면 죽였지. 어떤 소문이 돌았다면 소문이 다 그랬어. 임수경의 아버지가 남조선 지하철을 다 가지고 있대. 그래서 우리 임수경이 죽여버리면 다 지하철 폭파시켰다 그래서 무서워서 뭐 어쩌겠다. 납득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말도 안 되냐 계속 얘기가 더. 야, 저도 그때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때 완전히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임수경이 이제 그 소식이 매일 뉴스 앞머리에 뭐 오늘은 뭐 백두산에 올랐다, 뭐 내일은 무슨 만경대 고향 집에 갔다 이런 뉴스로 완전 도배를 했었습니다. 맞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제일 그 쇼크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이제 뭐 삼국을 통해서 평양에 왔다니까. 뭐 우리는 진짜 여행의 자유가 없으니까 아무데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네. 이런 게 아주 그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거든요. 동경하는 그 어떤 임수경 학생의 막 모습도 봤고 88 올림픽 성공도 봤고 이거 지금 전철우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막 그 충격적인 일들이 막 겹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탈북하려고 은밀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친구와 같이 우리가 탈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동북권은 자기들끼리 여권 있으면 다닐 수가 있는데 우린 여권 다 회수당했지. 그래서 유학생들이 한번 폴란드 가려고 열차 타고 가다가 검을하면 외국인 학생 중에서 안 보내준 거예요. 그 한두 번 들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체코라도 가서 도망가면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전혀 안 보여. 뭐 동서배는 다 장벽 있지. 그래서 그렇죠. 어떡할까 하다 남조선 그 대사관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다음에 남조선 대사관에 편지를 쫙 썼어요. 아, 그러니까 편지는 주고받을 수 있어요. 분단 국가인데도 편지는 다 가요. 당시에는 서독 사람들은 언제든지 동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동독 사람들도 은퇴하면은 서독 방문을 또 할 수가 있었고 친척이 있으면 친척이 있으면 친척 방문하고 그다음에 편지는 왕래했고 그다음에 전화도 교환국 있잖아요. 교환국을 거치면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전화도 가능하고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다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서울이면 서울이 둘로 나눠진 거거든요. 베를린이라는 게 동독 영토 한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방송을 차단할 수가 없는 게 여기 차단하면 다 차단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도 다 소속 TV 보고 다 봤어요. 다 동독 애들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동독 TV 안 봤대요. 네. 학교 가면은 소속 프로그램 얘기하고 그렇게 지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북한에서 나라의 돈으로 국비 유학생으로 유학 온 학생이 그렇죠. 그때 대사관에다 편지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네. 중간에 걸리기라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건 목숨이 위험한 어떡해. 거죠. 근데 편지는 또 받는 사람이 수신을 했는지 네. 열어봤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요즘 만약에 북한 너무 불안할 것 유학생이 같아요. 한국 대사관에 편지를 보낸다? 근데 그게 걸린다? 그럼 요즘도 끌려가서 사실 처형될 수 있는 이슈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시절. 네. 그런데 또 우리 전철우 형님이 누굽니까? 김책 공대 엘리트 출신 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또 기발하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그때 아무리 아버지가 이 신분이 높다고 하더라도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집안이 끝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상황.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떻게 김책공대 출신의 이 엘리트 전철우 씨는 안 걸리게끔 편지를 썼을까? 자, 그래서 제가 정답은 이겁니다. 당시에 전철우 씨가 한국 영사관에게 썼다는 편지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깨끗한데? 재현을 한 거죠. 자, 재현이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정답을 공개할게요. 이게 뭐야? 바로 이 편지가 전철우 씨가 한국 영사관에 보냈다는 그 편지를 재현한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톨스토이 7246-0548-5686 0335 7636 6141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난수표잖아. 난수표죠, 난수표. 난수표인데 그걸 또 직접 쓴 게 아니고 이 잡지를 뜯어 붙였네요. 필체를 안 필체 때문에. 전철우 씨가 이 필체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일이 숫자를 오려서 난수표로 편지를 보내요. 이 난수표는 어떻게 읽어요? 난수표는 이 숫자를 이용한 암호 전문입니다. 일명 북한에서는 암존 하는데 이 암존이라는 건 서로 암존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 어떤 책을 난수표로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약속을 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4개의 숫자가 한 개의 조합으로 돼서 한 글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숫자는 책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에서부터 몇 번째 열이라는 그 열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숫자는 이제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 굴자라는 이 굴자를 또 나타냅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하나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해독을 해야 한 개 문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난수표라는 게 코드는 공유해야 되거든요. 보내는 쪽하고 받는 쪽이 그쵸? 같은 난수표를 공유해야지 이게 암호가 되는 건데 네. 그쪽에는 그게 없잖아요. 톨스토이라고 그래서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는 거죠. 톨스토이가 쓴 책은 전 세계에서 다 아니까. 그리고 서독에서는 전쟁가표 이거 책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래서 처음엔 종에다가 책을 2개 넣고 글자 하나씩 표시해서 몇 번 해서 종에다 다 썼어요. 다 쓰고 이걸 그대로 버리면 한국 대사관에도 북한 가족들 많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서 학교에 가면 내가 혹시 문제에서 잡혀가면 필체 조사하잖아요. 그런 첩보 영화 젊으니까 많으니까 많이 필체 검사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그 동독 신문이 있어요. 신문을 잔뜩 갖다 다 얼어가지고 쫙 펼쳐놔가지고 그걸 붙이려고 와 이거 일주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할 수 없잖아. 근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그때 보내주신 이제 그 난수표의 정확한 해석이 이거예요. 북한 유학생 남조선에 가고 싶다. 도와달라. 내일 밤 전화. 영화다. 동독에서는 서독에 전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화가 우체국에 가서 한국 대사관한테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화돼도 연결됐어요. 그러면 연결해요. 아침부터 가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 기다리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기다다가 끝내 그 문 닫고 연결 못 해가지고 왔어요. 와 이건 뭐지? 비밀 경찰이 막았나? 아니면 한국 대사관이 편지를 못 받았나? 아니면 암호를 풀지 못했나? 뭐 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작전은 그냥 끝난 거예요. 속상하다. 자, 근데 이 운명의 순간은 정말 우연히 찾아오죠. 그러게요. 맞아, 진짜. 때는 1989년 11월 어느 날 우리 전철우 형님께서 이 다른 도시에 또 유학 중인 또 친구인 장영철 씨와 맥주 한잔 하기 위해 가지고 떠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사관에 보고 없이 아이 가서 맥주 한잔 하자. 해서 떠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우리 전철우 형님께서 계신 곳은 이제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고 이 장영철 씨가 있던 곳은 로스토크라는 도시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요. 가서 이 친구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어이 영철이 잘 있었어? 야 맥주 한잔 하자. 해서 맥주를 한 잔 뚝뚝뚝뚝 마시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뜹니다. 바로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Good afternoon. We have a late and really, truly a sensational report coming in from East Germany. In a news conference which ended just a few minutes ago in East Berlin, government officials announced that communist East Germany has now declared their border open with West Germany. 이게 속보로 나왔어요. 이게 속보로. 소득 TV에. 자, 이걸 이제 전철호 씨가 보는 거예요. 아, 진짜. 우연과 실수와 오보가 It's incredible for me. It's I can't describe really my feelings. It's something unreal for me. 뭐 이제 와서 저걸 잡을 수도 없고, 총을 쏠 수도 없고 저기서. 사실은 동독도 동독이지만 서독도 황당했을 거예요. 갑자기 온다고. 갑자기 저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다른 전 세계인들과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까지 항상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독일과 함께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했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뭐 이것이 명예는 아닙니다만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이제 남게 됐던 거죠. 그래서 독일의 저 통일을 보면서 아 우리도 된다라고. 왜냐하면 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계속 공산권이 붕괴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북한도 곧 붕괴될 거고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저때 당장 일어난 건 아니고 예컨대 기억나시죠?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 체코 폴란드. 이거 이전에 한 10년 동안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게 이제 몰락의 징조였고 그다음에 이 일이 있기 전에 동독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헝가리라고 체코로 가요. 휴가를 가가지고 거기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고르바초프가 있을 때거든. 맞아요. 전화를 겁니다. 동독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쪽 서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고르바초프가 묻더래요. 그 사람들 중에서 애들도 있느냐? 그래서 애들도 있습니다. 넘어가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제 뚫리기 시작한 거고 무너질 때가 된 거고 그래서 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중국에서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천안문 사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진압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딴 데는 진압을 못했던 거죠. 블록이 하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다 무너져 나가는데 아니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해서 그때 정말 고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베를린 장벽은 정말 냉전의 상징이었던 건데 이게 무너졌을 때 한진명 서기관님이나 이제 리현우 대사님께서는 바로 그 북한에서 이걸 본 거잖아요, 뉴스를. 어떠셨어요? 그때가 제가 대학교에 막 입학 갔을 때인데 1989년 북한 당국이 무슨 보도관제 때문에 그 영상으로 보여준 건 하나도 없고 유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한입주의 거쳐가면서 소문으로 쭉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이 그때부터 부랴부랴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계속 사상교양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 김정일이 무슨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뭐 사회주의에 대한 해방은 허용될 수 없다, 뭐 이런 노작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주민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그때. 네. 그 전에 평양외고 학원에서는 그 5학년 때 그 스페인어과하고 불어과하고 해외 유학을 많이 나갔어요. 기존에는 5학년 때 나갔거든요. 학원 반 때. 그 사건이 터진 날부터 유학기라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4학년, 3학년 공부하면서 선배님들 쭉 가는 거 보면서 아 저쯤 되면 나도 가겠구나 하고서 열심히 다 공부했거든요. 근데 시간에 다 잘라버린 거예요, 몽땅. 아 그래서 다 잘려버리고 희망까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원래 해외에 있으면 무슨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북한 대사관에서 무조건 연락 오잖아요. 관리 감독 차원에서. 맞아요. 그 친구하고 맥주 마시다가 속보, 소득 TV인데 갑자기 속보가 하면서 아까 하면 차가 지나가는 거 믿어지지 않았어. 눈으로 의심하죠. 그 전날까지는 막 총으로 쏴 죽였거든요. 뭐야? 근데 속보에서. 근데 좀 있더니 기숙사 관리인이 올라와서 전화 왔어. 내 친구한테 그래요. 전화 통화하거든. 초려. 큰일 났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 지금 동서 베를린이 열려가지고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사관 사람들이 전부 내려가가지고 베를린에 있는 유학생들은 대사관에다 모아놓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유학생 몇 명인데 다 직원들 나가서 강당에다 붙여버리고 못 나가게 한대. 갈까봐. 저 다 비상사태에서 다 대사관에 쫙 달아겠는데 얘 안 된 얘가 혼자 있었어요. 딴 데 있다가 파견돼서 이상한 대학에 가서 파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못 가니까 너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인원 모자린 거야. 거기까지 못 온 거야. 우리 두레지대는 공대가 크니까 유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우리 지대는 와서 강당에다 잡아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 하면 그러니까. 내가 보고도 안 하고 왔잖아. 큰일 난 거야. 운명이다. 큰일 나서 야, 그럼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빨리 막 갔어요. 가고 내 친구는 바레줄로 나왔고 그래서 티켓 해가지고 딱 타고 영철아 베를린 무너졌다니까 어차피 내려가면서 베를린이 있으니까 내가 베를린 가서 보고 우리 숙소 가서 도레전 가서 너한테 전화해줄게 상황을. 그러니까 아 그래. 근데 거기는 열차가 많이 안 다니까 5분 이상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데 얘가 딱 두더니 철이야 나도 갈래. 이러더니 막 뺏어가지고 얼굴 깜짝 놀랐어. 얘가 뭔가 불안했던 것 같아. 같이 가게 돼서는데 이놈이 혼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불안한 거야. 뛰어가서 혼자 타왔어. 운명이다. 그래서 둘이 탔어. 베를린 쪽으로 가기 시작했어. 네. 야. 자, 이제 전철호 형님과 이제 장영철 형님이 이제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베를린 역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걸 감을 잡으셨겠죠. 그래서 영철아, 우리 베를린 역 말고 지나쳐가지고 다른 역에 가자라고 해가지고 일단 가기 위해서 이제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타서 가고 있는데 전철 안에 있는 한 독일 청년이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걸 봤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들고 있지?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바로 놀랍게도 짜잔 캔맥주였어요. 캔맥주요. 맛있겠다. 놀랍게도 캔맥주는 자본주의의 상징이에요. 맥주라고 하면 고향이 이제 독일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 맥주는 병맥주에 마셨거든요. 근데 미국의 상징이 그 당시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청바지를 입고 한 손에 햄버거 한 조각에게는 캔맥주였어요. 우와. 이 캔맥주를 저 동독 청년이 들고 있다는 것은 저 동독 청년이 분명히 서독을 갔다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러 다가간 것이 맞죠? 맞아요. 그때 우리가 서독 TV를 보면 서독 사람들은 캐논을 못 먹어. 동독 사람들은 캐논 없고 다 병이거든요. 영철하고 전철 타고 가는데 앞에 캔맥주 줘서 저는 분명 서울을 갔다 왔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 야, 너 서울 베를린 갔다 왔냐? 그러니까 갔다 언제 왔냐? 그러니까 지금 오고 있대. 어머. 거기 샀냐? 그러니까 거기서 샀대. 야, 그러면 우리도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동독 돈 주면서 야, 이거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데려다 줄래 우리? 그러니까 쉴 때 피곤해서 안 되는데. 그래서 X가 작았어. 야, 그러면 어떡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어디서 내리래. 내리면 사람들 가면 따라가래. 내리면서 굉장히 두근두근하게 분명 대사관에서 와서 기다리거든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완전 매각에서 내렸으니까 기다리지 않는데 전철역을 나가니까 저 사람들이 줄줄줄줄 가는 거예요. 와. 따라가는데 막 엄청 긴장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지금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고 도착했을 그럼. 때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네. 무섭죠. 지금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너무 긴장되는 상황인데 그 위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신체적인 어떤 무기가 있었다고요? 그 무기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뭡니까 그게? 아, 대단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실력. 북한 유학생들만은 가질 수 있는 신체적 무기. 김일성이 아까 말씀하신- 김정일의 그 북한 유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누구도 못 가지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움직이자 뭡니까? 아니야, 이건 형만 해당돼. 그 북한 유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누구도 못 가지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움직이자 뭡니까? 아니야, 이건 형만 해당돼. 전철우의 작은 키. 작은 키? 작은 키? 그게 왜 무기예요? 당시 이제 베를린 장벽을 향하는 다리와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굉장히 긴장된 상황. 그럼요. 이게 중요한 사느냐. 그 수많은 이 동독 인파들 사이에서 눈에 탁 튀는 동양인 2명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북한 대사관에서 완전 다르지. 전철역을 지키고 있지 않고 서독으로 향하는 그 다리를 지키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동문 나오라고. 어디 가는 거야? 끝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키가 큰 이 동독 사람들 사이에 낀 키가 작은 북한 사람들 2명이 가려진 효과죠. 안 보이는구나. 독일 사람들 사이에서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야, 정신을 차리고 여기가 어디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웨스턴 독일. 서독당에 꿈에 그리던 서독당에 이렇게 안전하게 이야. 붙을 수 있었던 거죠. 야. 얼떨결에 묻혀서 강화 사이에 미꾸라지처럼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와, 이거는 아니 근데 여권 검사 없냐고요? 여권 검사. 자, 실제로
북한 대사관에서 와서 지켰을 거예요 분명. 다리 두 개니까. 그래서 무조건 지킨다. 우리가 가서 거의 다가가서는 밖에서 숨어보다 방법을 찾자.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통해서 모이는데 독일 애들 거의 다 2m, 뭐 1m 90대 이 사람 얼마나 커 독일 사람. 수없이 있으니까 우리가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어디 지키나 벌레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그쪽도 못 본다는 거잖아요. 서로가 이제 서로 못 보는구나. 서로 못 봐. 이렇게 우리 거의 둘이가 있으니까 전혀 사람들이 안 베를린 장벽이에요. 그래서 다리로 막 가는데 다리가 다가온 것 같아. 근데 그 전날에는 아우스가 있으니까 주민등록 검사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검사하면 어떡하지? 여권 검사 어떻게? 근데 떠밀려서 가다 보니까 안 검사 안 해. 너무 사람이 많아.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낑겨서 그냥 들어갔어요. 와. 막 들어가다가 보니까 다리를 다 지난 것 같아요. 형 다리 지난 것도 안 보일 정도였어. 한 밀리니까 이제 다리 떠 있어요. 다리 떴어. 거의 다리 끝인 것 같았어 영철아. 영철아가 다리 끝 같은데 여기가 사회주의일까 자본주의일까? 믿기지가 않아요. 떨리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있어.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웨스트 베를린 맞냐? 그러니까 웨스트 베를린에서 왔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막 알아주들 빵 주는 거야. 그래서 막 맞대. 맞아요. 맞대. 야 맞대. 그때 야 심장이 터지겠다. 터지게 그러니까 그 순간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야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나냐? 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한국행을 꿈꾸다가 이제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행을 결심하고 결국은 가장 먼저 향한 곳이 바로 베를린의 영사관인데 영사관에 딱 가보니까 문이 딱 닫혀 있었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두 학생은 무작정 베를린에 살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가? 전화번호를 딱 보면 거기 이제 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김 씨나 박 씨나 리 씨나 한국성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무작정 이제 한번 전화를 걸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20살, 23살 돼가지고 머리가 되게 빨란 것 같아.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데 진짜 머리가 팍팍팍 돌았어. 그때 겁도 안 나고.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전화기에 이렇게 전화번호 책이 이렇게 두고요. 저게 김 씨, 박 씨 뭔가 있을 거다. 전화하자. 전화번호 엄청 김 하면 막 전화해. 안 받아. 팍 전화해. 안 받아. 계속 이게 그날 동서 베를린 무너지니까 교민들 다 나와버린 거야. 집에 안 받아. 축제니까 2002년도 한 15분 이상 막 하다가 뭐가 이상해서 뒤에 딱 보니까 뒤에 줄 쫙 써 있어. 전화해. 어떡해. 서로 전화할 사람들이 많아. 나가지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만나가지고 혹시 아시아 사람들 코리아 사람 아시아 사람들 못 봤냐? 코리아 사람들 가지고 있는데 저게 성당 앞에 보면 코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뭐 서명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성당 앞에서 코리아 이즈 원 헌수방 하나 걸어놓고 서명운동을 하는 거야. 우리도 하자. 우리도 통일을 해야 돼. 성당 앞에서 막 멀리서 딱 보니까 한국 사람 맞아. 근데 우리는 항상 남조선 교민들은 다 북한 편이다고 이렇게 북한에서 얘기했거든요. 저 사람들도 분명 북한 편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넘어왔으면 저 사람들이 연락만 하면 북한 돼서 금방 넘어서 우리 잡아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서 용철이 보고 야 용철아 절대 한국말 하지 마. 독일어로 얘기해라. 물어봐라. 독일어 몇 마디 하는데 갑자기 북한 유학생입니까? 내가 북한 학생입니까? 영철이가 근데 좀 착해요. 얘가 그러면 모른 척 하던데 네 그럴 거야. 어떡해. 거기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햄버거도 사주고 그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작전을 싼 게 넘어간다 그러면 대사관에다 또 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북한 대표 유학생 대표로 왔다. 남조선에서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를 받아가야 된다. 근데 용사가니까 문이 걸려있더라. 나도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자료 받아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이 용사관이 아니라 용사 공간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용사가 사는데. 그렇지. 공관 전화번호까지 손에 넣었으니까 전화 걸고 남조선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전화 걸 때 또 공간에 또 간첩들 있잖아요. 공간에 또 간첩들 있잖아요. 야! 그 전제로 다 간첩이야. 모든 상황을 세대가 확실하게 된 세대야. 세대가 확실하게 된 세대. 와!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공중전화해서 전화할 때 그때 제가 전화했어. 독일어로. 주드 코리아니스에 버트 사프스 맞냐? 그러니까 맞대. 그래서 몇 마디 막 하는데 갑자기 혹시 북한 사람들 아닙니까? 형 독일어가 우직했겠어. 북한 사람들이 억양이 섞여 있는 거야. 아니 독일 사람만큼 못하죠. 그래도 잘했어. 4년 될 때 되게 잘했어. 근데 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답할까 말까 하다가 맞습니다. 너무 솔직해 계속. 거기서 뭐 해봤자 또 뻐럭날 것 같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환영합니다.
남조선은 너무 올라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영함도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 광장은 플라츠다 이거든요. 네. 플라츠 옆에 전화 부서에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기다리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영철하고 작전을 짠 거예요. 이것도 간첩이면 분명 북한대에서 가겠다. 전화했을 것이다. 그러면 잠시 북한대에서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철아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다 했으니까. 야,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위험할 때 영철이 보냈어. 내가 작전을 짜 세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저 같이 살던 독일애가 매일 운동해서 따라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근육이 막 이랬어요, 진짜로. 아까 기자관한테 와서 근육이 이랬지. 그리고 근육이 어디 계셨지? 나는 힘이 세니까 운동만 해서 영철아. 그러면 네가 여기 있다가 그 사람들 오면 나한테 무조건 여권을 보자 그러라. 왜냐면 북한 대사관 사람들은 한국 여권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나도 무조건 여권 보자 그러라. 여권이 맞으면 어른 머리를 쓰다듬고 틀리면 왼머리를 쓰다듬고. 그러면 내가 저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만약에 네가 왼편으로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너를 낚아채가지고 군주 속으로 뛰어가자. 그렇게 다 해놨어요. 네. 그러면 칼도 딱 준비해가지고 잘못하면 이거 막 휘둘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네, 그럼 하지. 목숨을 팔아야 되니까. 지금에서야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키고 있는데 좀 있더니 차가 두 대가 쫙 와요. 쫙 내린다. 7, 8명이 딱 내리더라고요. 많이 왔다. 양옆으로 호위에서 들어오지. 그래서 딱 와서 용철이를 만나.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더니 얘가 무슨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신호를 안 보내고 나 쪽으로 막 걸어가. 철이야 그래. 아씨 대답도 못하겠고. 방법이 없어. 얼지 그냥. 뭐 어서 나가야 되는데 막 내 앞으로 철이야 하면서 막 해서 이게 내가 잘못 봤는 오른쪽도 아니고 안쪽도 막 와서 처음에는 이놈이 지금 나까지 끌고 혼자 잡혀가지고 나까지 끌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가 양심 있어 힘을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칼 딱 펴서 준비하고 나갔어. 거기다 영철아 여권 맞냐? 봤어 남조선 거야 그래. 그래서 갔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내가 여권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그다음에 하고 용사 공간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긴장이 확 풀리더라고요. 남도보다 편하게 갔다 왔는데 마음속은 엄청 목숨 걸고 갔거든요. 근데 소보벨론 공항에서 소도로 가야 되죠.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막 그 암살하고 막 북한에서 호텔에서도 막 커튼 좀 멋지게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소보벨론에 있는 공항에 가서 여권 가지고 나가는데 못 가게 딱 잡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 군인도 경찰도 와서 우리 잡아가는 거야. 어머. 그러니까 참사가 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막 강하게 가. 그래서 조사실로 끌려갔어요. 여권은 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북한 대사관에서 연락을 했대. 북한 유학생 2명이 가짜 여권까지 갈 거다. 근데 잡혀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근데 그때 뭐가 기하는 이 참사가 안기부 직원이 걱정하지 마. 너희들 못 가면 우리 영사관에서 살자. 영사관에 못 돌아. 너희들 버리지 않을 거야. 못 가면 나도 너하고 평생 같이 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감동이다. 그런 얘기가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남조선 사람 100%일 수도 없잖아. 그 당시에 그럼 마음은 좀 놓이는데 진짜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보내줘.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북한 사람이 옆에 옆방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국 영사관 사람들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우리의 전철호 씨. 자, 우리 안기부 관계자들의 보호 아래 이제 안전하게 한국 땅을 밟게 되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 이제 기자회견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독에 유학하다가 지난달 우리나라에 망명한 북한 대학생 2명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망명 동기와 경위 그리고 최근의 북한의 실정 등을 밝혔습니다. 어머나, 애기들이다. 애띠다 애띠야. 순서 때릴 거. 동독과 서독 간에 장벽이 허물어지니까 조선 대사관에서 모든 성원들이 각 지방으로 나가서 유학생들을 모두 모아놓고 어디 가지 못하게 잡아놓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보고도 빨리 집에 가라고. 먼저 온 체코 유학생들. 폴란드 유학생들. 기자회견에 다 만난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